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왜냐면 다들 한 주가 지나고 요 덕율리를 들을 테니까. 요? 이게 뭐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 5월이 밝았고 우리 5월은 무슨 달이라고 하는지 혹시 아나요? 쓴 우리말로? 노래에도 있는데 어린이날 그거 5월은 푸르구나 노래 부를 뻔했어. 이렇게 말하죠. 그 푸른 달이에요. 푸른 달. 그 푸른 달이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 반 단톡방에 얘기해 줬었는데 마음이 푸른 모든 이들의 달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앉아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듣고 무슨 마음으로 있는지는 선생님 다 모르지만 다들 이 상황이 어쨌든 마음이 푸른 너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바깥은 너무너무 예쁘거든. 4월은 잎새달이라고 하거든? 잎새달은 그 물오른 나무들이 저마다 잎을 돋은 달이래. 선생님 어릴 때는 그냥 꽃이 되게 예쁘다 이런 생각은 했는데 식물이 멋있지 좋지 뭐 이렇게 했다가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멋있다 좋다 좀 그렇지 막 이렇게 생각을 오랫동안 한 적은 별로 없었거든. 풀꽃을 좋아하긴 했는데 근데 조금 나도 나이가 드는 건지 아니면 무슨 계기가 있던 건지 이렇게 새 잎이 나는 그 색깔? 이렇게 길을 걷거나 뭐 어떤 풍경을 가만히 멍하게 바라보거나 할 때 4월이 왜 잎새달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은 게 보면 뭐 벚꽃나무도 그렇고 꽃이 지고 새잎이 자라기도 하고 새순이 돋기도 하고 그 모든 식물들이 막 움트는 그 색깔이 너무 예뻐. 근데 나는 그런 거 보면 또 너희들이 또 생각이 난다? 이게 직업병인지 아니면 설마 내가 너희를 엄청 막 그 마음에 뭐 사랑 막 그런 걸 하나 뭐 그래가지고 자꾸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 너희들 생각이 나. 너희가 그 잎새 같아. 그러니까 마음이 푸르러 되겠지, 그지? 저 너무 칙칙해요. 이렇게 하지 마. 자기 색깔을 가두지 마. 어쨌든, 이 5월. 5월인데 오차시네. 대박. 우리 오차시, 서양윤리의 접근. 그리고 너희가 조금 더 아마 공감이 갈 것 같아. 덕윤리라는 게. 그냥 우리나라는 물론 자유주의, 개인주의의 형태를 가지긴 했지만 그래도 선생님 생각에는 비교적 공동체주의, 덕윤리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 너희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덕윤리 이름부터 뭔가 되게 덕스럽지 않니? 너희는 어떤 덕을 가지고 있니? 우리 만났으면 이걸로 먼저 시작을 했을 텐데 너희가 선생님 뭐라 했어, 그치? 텔레파시처럼 선생님 다 들을 수 느끼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미래의 메시지들을 너희가 선생님 제 덕은 이렇습니다 하고 한번 되뇌어 보세요. 그럼 덕윤리. 이 덕윤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서양윤리에 접근 네 번째 시간 가질 텐데 그러니까 1, 2, 3, 4시간 가질 텐데 세 번째 시간이죠. 이 세 번째 시간 덕윤리적 접근 교과서는 27페이지입니다. 우리 여기만 딱 보면 교과서를 보면요. 잘 안 보일라나?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대. 이 현대의 의무론 덕윤리는 공리주의가 행위자 내면의 도덕성과 인성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공동체가 중시하는 용기나 진실성 등의 덕목을 무시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했다. 뭐 유덕한 품성을 길러야 한다. 우리 지금 앞에만 몇 문장 읽었는데 느낌이 오죠?
일단 우리 앞에 배웠던 을무론과 공리주의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 선생님 모든 한계, 모든 장점을 이야기해주진 않았지만 너희가 이미 느끼고 있더라고. 선생님 그 커뮤니티에 너희가 글 올려준 거 보니까. 사실 그 마이클 샌델이라는 정의란 무엇인가에 책 쓴 사람이 덕윤리학자거든. 그래서 을무론과 공리주의를 비판하기 훨씬 좋은 딜레마들을 가지고 왔을 거야. 너희가 이미 조금 느끼고 있는 것들일 것 같은데 우리 그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공동체 나오고요. 행위자, 뭐 내면의 도덕성, 인성, 행위자 나오고요. 유덕한 품성 나오고요. 선생님 예전에 왜 사람 숨겨주는 얘기 했었지, 그지? 그때 그 숨겨준 사람의 품성을 봐야 된다. 뭐 숨겨줬냐 안 숨겨줬냐 이런 행위만 보는 게 아니라 숨겨준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결국에 중요한 윤리다 도덕이다 얘기했었죠. 바로 그 윤리가 덕윤리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덕윤리를 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 을무론 받고 공리주의 받고 요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 행위만 보지 너네. 이거는 행위 중심 윤리학이야. 나는 이제 행위자를 볼 거야. 너희는 왜 행위만 봐? 행위자는 안 봐? 우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품성,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상황, 그 공동체를 바라볼 거야 라고 하는 덕윤리를 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 공리주의 확실히 배웠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이 확인은 과제로 한번 할 겁니다. 우리 복습이 길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과제만 딱 보고 넘어갑시다. 근데 과제가 선생님 거의 다 나왔네요. 고전공리주의, 여기 지금 등장하는 이 두 분이죠. 이름을 쓰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어요.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 그죠? 여기 양적 차이만 인정했다. 그리고 밀은 양적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를 중요시했고 질적 차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죠. 여기 쾌락 계산법 7가지 계산법과 밀은 우리 이 모두 경험한 사람들, 즉 쾌락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쾌락이 훨씬 더 중요하다. 쾌락의 전문가는 모든 쾌락을 경험해보고, 예를 들어 우리 연애와 공부 둘 중에 뭐가 더 높은 쾌락을 가질까? 라고 그 벤담 7가지 계산할 때 우리 얘기했었죠. 그때 밀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보냐면 뭐가 더 질적으로 높은지 연애도 해보고 공부도 해본 사람이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연애에 있어서 공부에 있어서 쾌락의 전문가인 사람이죠. 그 사람이 연애와 공부와 충돌을 할 때 무엇을 먼저 선택하는지 그 인간이라면 당연히 질적으로 높은 쾌락을, 고급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공부를 먼저 하고 연애를 했다라고 한다면 아, 공부가 질적으로 훨씬 더 높은 쾌락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뭐 어떤 친구는 공부가 더 중요해, 어떤 친구는 연애가 더 중요해 부딪힌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쾌락이 맞다고 본 거죠. 이것도 비교하는 것도 잘 알아두세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요거 너무 쉽고 중요한 거였죠. 최대 행복. 요게 가장 중요한 글씨 뭐지? 그냥 쓸게요. 최대 다수의 요게 공리주의의 원리입니다. 원리. 요게 그 도덕 판단을 할 때의 원리뿐만 아니라 법을 만들 때도 이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벤담은 그 외적인 제재죠. 법을 만드는 걸 얘기하고 밀은 플러스 이타심, 뭐 양심 이런 걸 좀 사람들한테 키워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우리 그 공리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산업혁명. 이 산업혁명인데 왜? 돈을 더 많이 버는 건가?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는 건가?
아니죠. 뭐였어요? 산업혁명 시대의 이면을 봤지.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자기 배를 불리고 그치 공장 주가 되니까 얼마나 더 빠르고 쉽게 더 많이 돈을 벌겠어. 근데 공장이 많아진 만큼 한 명의 공장주가 있다면 노동자들은 뭐 최소 30명에서 막 100명 훨씬 더 많이 있겠지. 우리 만약에 삼성이라고 친다면 삼성의 회장은 한 명인데 그 안에 일하는 사람은 수천만 그 밑에 뭐 하청업체까지 따지면 그지.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할 때 회장이 가지고 있는 자본은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 이러한 형태가 날 때, 물론 지금은 그때보다 개선됐지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빨리 벌지? 해서 어린아이들한테 고용을 한다든지, 엄청나게 싼 값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아이들을 막 18시간, 평균 15시간씩 일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했다 그랬지.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적인 제재도 필요하다고 한 게 벤담이고, 벤담은 법적인 제재가 훨씬 중요하다고 봐. 왜죠? 밀은 인간의 도덕성이 결국에 질적인 쾌락을 추구하게끔 한다고 봤잖아. 고급 쾌락을 추구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도덕성, 내면에 있는 이타심, 양심 같은 걸 더 잘 발휘하면, 더 잘 키워주면 당연히 우리 사회는 공리주의가 추구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타심과 양심을 키워주는 뭐 내적 지혜를 더 강조하기도 해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두세요. 우리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은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 요거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보니까 다 잘 풀었던데. 근데 헷갈려서 틀렸던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틀렸어. 일단 볼까요? 뇌사 상태의 환자의 장기를 기부해야 할까? 우리 이과 친구들은 더 잘 알 것 같긴 한데 뇌사 상태가 되면 아주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물인간과는 달라요. 2주 이내에 점점 모든 신체 기관들이 그 기능을 점점 잃게 되고 결국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태를 뇌사 상태라고 하거든요. 이런 상태가 됐을 때 그러면 이 환자가 어차피 숨을 거두게 될 거 우리가 그 무의미한 연명치료 또는 무의미한 그냥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건 그 뇌사 상태의 환자가 살아있을 때 필요한 장기, 각막 이런 것들을 정말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장기 기부를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공리주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인간 존엄성 존중을 위해 장기 기증자인 의사에 따라야 해. 일단 인간 존엄성 존중 이런 말 나오나요? 요거 누가 얘기했죠? 인간 존엄성 정식? 칸트죠, 칸트. 근데 칸트가 이야기한 거 요거는 맞는데 요거는 아니에요. 칸트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이나 절대 수단으로 여기지 말랬죠. 내 장기가 타인에게 필요한 어떠한 수단으로서 여겨지는 거잖아. 이거는 절대 반대. 그래서 인간 존엄성 존중은 칸트를 이야기한 건 맞지만 이 선지는 그냥 틀린 선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과에 상관없이 인간의 선을지에 따라 의무를 지켜야 돼. 이건 누가 봐도 뭐예요? 빼박 칸트죠. 결과에 상관없어야 돼. 칸트는 결과 상관 있어요? 아니죠. 아이고. 동기주의죠, 동기주의. 결과 따지고 하면 안 돼. 그럼 결과가 좋을 땐 하고 안 좋을 땐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거짓말 하지 말라 등등의 정언명령은 보편적이어야 되는데 정언명령이라는 말 자체가 조건이 없는 건데 결과가 이렇다면 뭐뭐 해라라는 조건 자체가 없는 건데 그래서 아니야. 동기야, 동기. 무조건 선을 지. 의무를 지켜야 되는 의무의식.
뭐 실천 이성에 따른 거, 그러한 동기로부터만 나타나야 돼. 그런 의무를 지키는 의무론이었던 칸트 이야기겠죠. 근데 이건 절대 아니죠. 공리주의 자체가 행위의 결과가 어때야 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인 최다 최행을 따르는 게 공리주의인데 결과에 따르는 거죠. 이거는 무조건 독리주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3번. 관련 당사자들 중 최대한 많은 사람이 최대한의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돼. 이거는 완전히 공리주의죠. 최대한 많은 사람, 최대 다수가 최대한의 이익, 최대의 행복. 이게 곧 이익과 쾌락을 포함하는 거니까요. 어떠한 문제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때 그 문제 상황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 관련된 상황들을 계산을 해보고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한 그러한 판단이, 그러한 행위가 윤리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게 공리주의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쌤, 근데 왜 4번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4번 생각보다 많이 틀렸더라고요. 요거는 공리주의가 아니라,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자신의 쾌락만을 얘기해. 이거는 그냥 단순한 개인 쾌락주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는 아니죠. 그럼 다수가 아니니까요. 그러면 공리주의는 요 정도 하면 여러분들 이해 갔나요? 여기 싱어는 얘기인데, 싱어는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죠? 싱어는 동물들과 인간 모두 다 뭐가 있대요? 쾌락과 고통 느낄 수 있으니까 공평하게 우리가 대우해야 된다.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고, 그리고 이 공리주의자들이, 고전 공리주의자인 벤담과 밀이 행위만 놓고 판단하니까 거짓말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이런 너무나 당연한, 우리 직관적으로 봤을 때 윤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어기는 경우가 생기지. 이 상황에서는 그 택시 운전사, 그 상황이 어려운 택시 운전사한테 봐줘야지. 이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원래 안 되는 일들을 허용하게 되니까 규칙을 적용하자라는 규칙 공리주의가 생겼죠. 이거 우리 기억을 하고 이제 덕윤리 시작합시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5분 사탐 보고 시작할게요. 오늘 5분 사탐은 생활과 윤리 그 과목에 있는 5분 사탐이고요. 덕윤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보면서 덕윤리는 뭔지, 덕윤리는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보도록 합시다. 당신의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에 덕이 있을까요? 아레테. 어떠한 사람이나 사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탁월성을 발휘할 때 우리는 그것을 아레테, 즉 덕이라고 부릅니다. 고대 덕 윤리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을 들여 덕, 즉 아레테를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탁월한 이성을 바탕으로 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를 꾸준히 실천하고 습관으로 이끌며 선한 품성으로 함양할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합하게 행동하는 덕을 갖추게 된다. 이런 덕윤리는 칸트의 의무론과 벤담의 공리주의의 한계를 주목하고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반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먼저 칸트의 의무론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우리의 실천 이성을 강조하고 도둑질은 의무감에 따라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제 양심에 따라 다시는 도둑질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벤담의 공리주의를 따라가 볼까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도둑질한 학생을
전학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반 친구들 사이에서도 절대 도둑질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학급 구성원 모두가 도둑질을 하지 않는 덕을 갖추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품성과 길러야 할 덕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덕은 무엇인지, 우리가 갖춰야 할 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덕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풍요와 이로움을 주는 과학자가 지극한 공리주의자로서 결과만을 중시하며 덕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진통제를 개발하기 위해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에게 덕과 품성이 있었다면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는 순간의 감정과 이득, 그리고 결과를 위해 우리가 함양해야 할 덕과 품성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덕에 대한 성찰과 실천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어 갈 때 우리 사회는 아레테, 덕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당신을 볼까요? 혹시 수업 시간에 게임 중입니까? 친구와 같이 있는데도 대화도 없이 혼자 스마트폰만 보고 있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스마트폰의 진정한 덕을 깨우치지 못한 것이 아닐까요? 소통과 연결의 매개체가 오히려 단절의 매개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당신의 스마트폰은 아레테합니까? 여러분 다들 잘 보고 왔나요? 뭐가 나와요? 아랫대. 아랫대가 뭐래요? 덕. 여러분들의 아랫대는? 이성을 발휘하는 거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요 덕, 아랫대. 우리 지금 덕윤리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이 최상의 상태라고 하는 덕. 그 덕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 덕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 한번 학습지 보면서 덕윤리 배워보도록 합시다.